상상해보세요. 한 남자가 세계 경제를 손아귀에 쥐고 그의 부로 역사의 흐름을 뒤바꾼 이야기를. 그의 이름은 존 디 록펠러. 인류 최초로 억만장자가 된 남자, 석유로 세운 제국의 황제, 자본주의에 살아있는 신화입니다. 그의 재산은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4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이조스의 부도 가볍게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 숫자 뒤에는 야망, 천재성, 냉혹함, 그리고 구원의 드라마가 숨쉬고 있습니다. 피와 눈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얽힌 이야기입니다. 그는 현대 세계를 만든 비전의 설계자였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집어삼킨 탐욕의 괴물이었을까요? 그의 삶은 단순히 흑백으로 나눌 수 없는 복잡한 그림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록펠러의 가난했던 어린 시절부터 스탠더드 오일의 탄생, 독점의 어두운 그림자, 그리고 자선가로서의 또 다른 얼굴까지 그의 삶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기가 아니라 부와 권력,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자, 함께 그의 여정을 따라가 봅시다. 1839년 뉴욕주 리치포드의 작은 시골 마을. 이곳에서 한 소년이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존 데이비슨 록펠러.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동화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윌리엄, 일명 빅빌은 악명 높은 사기꾼이었습니다. 떠돌이 약장수로 전국을 누비며 사람들을 속이고 때로는 가족을 버리고 떠나곤 했죠. 어머니 엘리자는 신앙심 깊은 여성이었지만 가난과 불안 속에서 홀로 5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어린 존은 이런 환경에서 자라며 돈의 힘과 그로 인한 위험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돈은 생존의 열쇠다. 이 단순한 진리를 그는 아주 어렸을 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비운 날, 그는 어머니가 동전 하나로 가족의 식사를 해결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절대 이렇게 살지 않겠다. 그의 마음속엔 불씨가 타올랐고 그 불씨는 훗날 거대한 제국을 세우는 불길이 됩니다. 16세에 그는 첫 직장을 얻습니다. 클리블랜드의 작은 무역회사에서 장부정리 일을 맡았죠. 하루 벌이 50센트. 하지만 그는 단순한 점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숫자에 집착했고 단 한 푼의 지출도 허투루 넘기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점심을 먹으며 수다를 떨 때 그는 장부를 들여다보며 계산을 반복했습니다. 그의 꼼꼼함은 거의 병적이었고 그 절약 정신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방패였습니다. 록펠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돈을 아끼는 자가 큰 돈을 번다. 이 철학은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핵심이 되었고 훗날 세계 경제를 뒤흔들 원동력이 됩니다. 19세기 중반 산업혁명은 세계를 뒤바꿨습니다. 기계가 굴러가고 도시가 팽창하며 석유는 새로운 피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석유는 검은 황금이라 불렸고 등유는 가정을 밝히는 빛이었으며 기름은 기계의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록펠러는 이 흐름을 누구보다 빨리 읽었습니다. 그는 석유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미래를 줄 열쇠임을 직감했죠. 1870년 31세의 록펠러는 스탠더드 오일을 설립합니다. 그의 비전은 단순했지만 파괴적이었습니다. 석유 시장을 장악하라. 그는 정유소 운영부터 유통까지 모든 과정을 통제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치밀했고 실행은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첫 번째 비밀 무기는 가격 전쟁이었습니다. 그는 석유 가격을 경쟁사보다 훨씬 낮게 책정해 고객을 끌어모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철도 회사들과 비밀 계약을 맺어 운송비를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경쟁사들은 같은 조건으로 석유를 운송할 수 없었고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은 저렴한 가격에 열광했고 스탠더드 오일은 신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은 단순한 혁신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록펠러는 경쟁사를 회유하고 협박하고 때로는 그들의 사업을 강제로 사들였습니다. 그는 사업을 전쟁으로 여겼고 패배는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한 경쟁자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선택지를 주지 않았다. 굴복하거나 망하거나. 록펠러는 냉혹한 전략가였고 그의 손길은 시장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1880년대 스탠더드 오일은 미국 석유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경제를 쥐고 흔드는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록펠러는 이제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제국의 빛나는 표면 아래에는 깊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의 성공은 수많은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경쟁사들은 파산했고 그들의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지역사회는 록펠러의 힘 앞에 무릎 꿇었고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위험한 작업 환경 속에서 고통받았습니다. 펜실베이니아의 한 작은 정유업자는 록펠러의 가격 전쟁에 밀려 파산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생계를 잃었고 두 아이는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 아버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록펠러는 우리를 이긴 게 아니다. 그는 우리 삶을 앗아갔다. 이 이야기는 단일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의 제국 아래에서 짓밟혔습니다. 록펠러의 독점은 경제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마저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브랜드를 믿었지만 그 뒤에 숨은 탐욕을 점점 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그를 강도 귀족이라 불렀고 신문은 미국 경제를 집어삼킨 괴물이라며 그를 비판했습니다. 대중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고 록펠러는 점차 고립된 섬이 되어갔습니다. 그의 냉혹함은 단순히 경쟁사를 무너뜨리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도 엄격했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의 노동자들은 위험한 정유소에서 긴 시간 일했지만 임금은 터무니없이 낮았습니다. 안전장비는 부족했고 사고는 일상적이었습니다. 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불을 쌓았지만 그는 우리를 쓰레기처럼 버렸다. 록펠러는 효율을 최우선으로 삼았고 그 과정에서 인간성은 종종 뒷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세상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말 미국 사회는 독점 기업의 폐해를 더는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언론인 아이다 타벨은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을 상대로 역사적인 폭로 시리즈를 발표합니다. 그녀의 책 더 히스터리 오브 더 스탠더드 오일 컴퍼니는 록펠러의 부도덕한 사업 관행을 낱낱이 드러냈고 대중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타벨은 록펠러를 탐욕의 화신이라 불렀고 그녀의 펜은 그의 제국을 흔드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1890년 미국 정부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셔먼 반독점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탐욕을 억제하기 위한 최초의 법률로 독점과 불공정 경쟁을 금지했습니다. 이 법은 록펠러의 제국의 겨눈 칼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1년 미국 대법원은 스탠더드 오일을 강제 해체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거대한 제국은 수십 개의 작은 회사로 쪼개졌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경제사에서 전환점이 되었고 독점의 위험성을 세상에 알리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닙니다. 해체된 회사들의 주식은 여전히 록펠러의 손에 있었고 이들 회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오히려 더 큰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엑슨, 모빌, 쉐브론, 오늘날의 글로벌 석유 기업들은 모두 스탠더드 오일의 잔재입니다. 록펠러의 재산은 해체 이후에도 폭등했고 그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효율적인 사업을 했을 뿐이다. 과연 그럴까요? 그의 말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를 정당화하려는 변명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탠더드 오일의 해체와 함께 록펠러는 새로운 길을 택합니다. 그는 세상의 비판을 피해 은둔했고 동시에 놀라운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바로 자선가로서의 삶이었습니다. 1913년 그는 록펠러 재단을 설립하며 교육, 의학, 빈곤 구제를 위한 막대한 기부를 시작합니다. 그의 기부는 단순한 돈의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카고 대학교의 설립을 지원했고 의학연구소를 통해 현대의학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말라리아, 흑사병,
황열병 퇴치에 기여했으며 그의 재단은 전 세계 빈곤층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록펠러 재단은 글로벌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록펠러는 신앙심 깊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는 매주 교회 예배를 빠지지 않았고 성경을 늘 품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는 헌금을 조용히 올렸고 개인적으로도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선은 엇갈린 반응을 낳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진정한 개혁가로 보았고 어떤 이들은 이미지를 세탁하려는 속셈이라 비판했습니다. 한 언론인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의 돈은 더럽지만 그의 자선은 눈부시게 깨끗하다. 이 문장은 록펠러의 모순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정말 과거의 잘못을 뉘우쳤을까요? 아니면 비판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자선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걸까요? 그의 진심은 오직 그만이 알겠지만 그가 남긴 선행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록펠러의 영향력은 그의 생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문은 20세기와 21세기를 거치며 여전히 세계 경제와 정치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의 손자 데이비드 록펠러는 체이스 맨해튼 은행의 회장으로 국제금융계를 주름잡았고 록펠러 가문은 글로벌 엘리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뉴욕의 랜드마크 록펠러 센터는 그의 이름을 영원히 새겼습니다. 이 건물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록펠러 가문의 권력과 야망을 상징하는 기념비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과연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주의 씨앗이었을까요? 록펠러 가문은 끊임없는 비판과 감시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의사 한마디가 주가를 움직였고 그들의 행동은 항상 대중의 현미경 아래 놓였습니다. 부는 자유를 주었지만 동시에 그들을 족쇄로 묶었습니다. 록펠러 자신도 말년에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돈은 내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평온만큼은 주지 못했다. 록펠러의 이야기는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살아 숨쉽니다. 오늘날의 억만장자들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마크 저커버그를 볼 때 우리는 록펠러의 그림자를 느낍니다. 그들 역시 혁신으로 세상을 바꾸었지만 독점과 탐욕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테슬라의 시장 장악, 아마존의 노동 환경 논란, 페이스북의 데이터 스캔들은 록펠러의 시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부는 무엇일까요? 축복일까요? 책임일까요? 록펠러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바꾼 영웅이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킨 악당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히 성공이나 실패로 정의할 수 없는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탐욕의 화신이었고 동시에 기적의 창조자였습니다. 그는 두려움의 상징이었지만 희망의 등불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손은 사람들을 밀어냈고 또 다른 손은 사람들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인간 본성의 양면을 보여줍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존 디 록펠러는 영웅이었을까요? 악당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어디쯤에 있었던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을까요? 그의 삶은 부와 권력, 도덕과 책임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그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시나요? 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감을 주었는지, 어떤 질문을 남겼는지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